자, 같이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 안에서는 그래도 조금 불만을 했습니다. 자, 진화론자들은 생존에 유리한 방향으로 우연히 돌연변이가 발생한 유전자가 후대에 전해지는 자연선택. 자, 자연선택은 우연히 돌연변이가 선택되는 거. 이게 자연선택 과정이고, 얘가 누적되는 오늘날 생태계의 생명체들은 현재와 같은 모습 띠게 되었다. 자, 이 포인트였고, 그런데 중요한 거, 우리의 눈과 같이 고차원적인 생체기관도 자, 눈은 여러분들 고차원적 생체기관입니다. 눈과 같다라는 말은 계속 나옵니다. 같다라는 말. 우연의 산물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자, 우연의 산물이라고 보기 어려우니까 우연하고는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지금 가보면은 여기 우연의 누적이라는 말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우연의 산물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지만 우연의 누적으로 그곳에 이런 것이다. 이렇게 좀 나와서 살짝 여기 틀어버려 놨습니다. 보기 어렵다.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고, 이에 대해 진화론자 리처드 도킨스는 일단은 많은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운데, 도킨스 같은 경우는 생물체의 진화 과정을 불가능한 비유한 거죠. 자, 비유라는 거를 꼭 문학의 전유물로 볼 필요는 없다. 이거를 이해하시는 거가 중요합니다. 오르는 것에 비유하면서 불가능한 산에 오르는 것에 비유했다. 그러면서 불가능한 산의 최정점에 있다고 여기는 우리의 눈. 그래서 눈이 바로 고차원적인 걸로 연결이 됩니다. 절벽을 단숨에 뛰어오르는 우연히로 그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완만한 비탈이 천천히 오르는, 이게 살짝 조금 튕기죠. 우연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도킨스는 우연을 누적적으로 그곳에, 그러니까 필연적이다, 뭐 이런 말을 붙일 수 있는지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눈이 진화 과정에서 시작 단계, 시작이면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1, 2, 3, 4, 5 뭐 이런 정도 단계를 쭉 머릿속에 정리를 하시면은 훨씬 더 편하겠죠. 그렇죠? 단계 과정 이 정도 보면은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산의 밑자락에, 그럼 밑에서부터 정상까지 올라가는 과정을 지금 눈에 보이게 머릿속에 정리하시면은, 빛이 존재 여부만 희미하다. 이게 이제 빛의 존재 여부만 희미하게 감지하는 세포들을 지녔고, 진이다 체크할게요. 일부 단세포 생물의 피부나 거머리, 피부가 자리한다. 자, 피부로 이제 세포와 관련된, 그래서 피부로 세상을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의 안구는 아닌 것 같고, 그 뒤로, 자, 일단 순서 보이시죠? 시작 단계 그 뒤로 이어지는 오르막에서는 빛의 광자를 포획하고 그 충격의 신경자극으로 변환하는 일을 담당하는 광세포가 점차 늘어나, 자, 결국 세포가 늘어나는 거죠. 자, 세포라는 말은 이제 핵심은 이제 작은 거가 늘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진화를 할 때 큼직큼직한 거가, 진화하는 거는 일찍 끝나고 생각보다 형태라든가 외형적인 거, 그 안에 내부적인 디테일한 것들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나 광세포 자체는 동물에게 빛의 유무만을 알려주므로 빛의 방향과 형태까지, 자, 형태라는 말 정말 많죠. 빛 자체, 방향과 형태까지 감지하려면은 한쪽 면에 안막이 있는 광세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광세포가 투명하면, 그러면 안막과 투명 대비 들어왔고요. 모든 방향에서 빛이 들어와 어느 쪽에서 빛이 오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말로 방향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안막이 필요한 거고요. 안막이 있어서 형태까지. 그래서 광세포. 자, 광세포는 뭐 빛과 관련된 세포겠죠. 이루어진 평면을 활처럼 구부려져.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밑에 그림 여기 나오는데, 이렇게 활처럼 구부러진 상황을 머릿속에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활처럼 광세포가 필요하고, 활처럼 구부러진 그 곡면에 뒤쪽에 안막이 있게 만든 오목한 눈이 등장하게 됩니다. 눈이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대합이나 갯지렁이 등의 눈이 이 유형에 속한다. 그러나 오목한 눈의 망막에도 대상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의 상이 형성되지는 못한다.
자, 일단 목표는 하나의 상이 형성되는 거가 목표네요. 오목한 눈에 돌고래의 상을 맺힌 상황을 생각해 보자. 자, 오목한 뭐 사람의 눈, 나의 눈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요. 셀 수 없이 다양한 방향에서 무수히 많은 빛이 동시에 들어오면은 오목한 망막은 그림 1과 같이 무수히 많은 돌고래의 상으로 뒤덮여 결국 중요한 단어 나와요. 하나의 상을 파악하지 못하는 거죠. 너무 겹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림 보면은 결국 진화라는 거는 얘가 이렇게 온 거네요. 그쵸? 여기서 만들어진 거네요. 그쵸? 그래서 진화, 여기 차이점을 읽었어요. 그리고 이제 모양이 바뀌는 거, 이거를 글로 푸는 거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림 위와 같이 상하가 뒤바뀐 그게 도립상. 도립상이라는 쉬운 말, 앞뒤, 상하, 위아래가 바뀐 거가 도립상. 하지만 단 하나의 온전한 돌고래의 상만 망막에 맺힐 수 있을 때까지 빛의 유입구를 계속 좁혀서 나아가며 불가능한 산에 오르는 긴 여정이 시작된다. 자, 이제는 아까 바닥 오는 거가 아니라 이제 불가능한 정점에 이제 오르는 긴 여정이 시작되었다. 그 결과 전복이나 고등어 눈처럼 유입구가 매우 좁아진 눈과 앵무새 눈처럼. 자, 철원 같은 경우는 이제 문학으로 직유가 나오는데, 자, 우리가 문법적으로 얘를 보는 거가 가장 좋습니다. 처럼 직유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뭐 이런 표현들 있죠. 우리가 불가능한 산이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비유가 되는 거고, 비유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문학적 표현이 들어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문학만이 비유의 전유물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문법이든 모든 상황을 설명할 때 비유를 많이 하고 연결을 많이 한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철험을 어떻게 이해하는 게 가장 좋냐? 여기서는 부사격 조사로 이해하고 부사격 조사를 사용한다라는 말의 의미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문학에서 비유가 없으면은 어렵잖아요. 그쵸? 비유를 함으로써 쉬워졌잖아요. 그러면 문법적으로 한번 보세요. 문법적으로 비유를 가장 쉬운 말로 잡아드리면 부사격 조사를 쓴 겁니다. 부사격 조사를 써서 부사어를 만들어 내는 거. 즉 부사어를 만들어내고 많이 쓰면은 글은 쉬워지고 생각은 쉽게 표현할 수 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럼 같이 듯이 뭐 문학적 개념어들을 별도 공부하고 문법 공부 별도 하고 독서 공부 별도 하고 화법 공부 별도 하고 작문 공부 별도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통합적으로 문법을 베이스로 해서 연결하는 게 훨씬 더 공부하는데 유리하다.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는 거가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처럼 이런 거를 문학으로 가면 직유법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부사격 조사로 설명을 하고 부사격 조사를 썼을 때 우리는 많이 썼을 때 적절한 비유가 되고 그 비유가 쉬움을 우리한테 쉽게 전달을 해주는 거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본질적으로 부사격 조사를 썼을 때 우리는 생각을 쉽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부사어를 통해서 우리는 어려운 명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설명이 들어가는 거가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어쨌든 바늘구멍 눈하고, 그쵸? 바늘구멍 눈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무슨 눈이었죠? 앞에서 보면은 오목한 눈, 오목한 망막 또는 오목한 눈. 그래서 바늘구멍 눈하고 오목한 눈,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여기 두 개가 나왔네요. 뭐 대비라고 하셔도 좋고, 어쨌든 진화하는 대상별로 좀 더 진화된 눈을 가진 거고 덜 진화된 눈을 가진 거지, 오목한 눈이 지금 바로 바늘구멍 눈으로 진화했다, 이거는 지금 아닌 거죠. 그래서 약간 첫 번째 문단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살짝 차이점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상만 맺힐 만큼 유입구가 좁아지면은 뭐가 문제냐?
이렇게 하면 빛의 양이 많이 들어가는데 양이 부족해서 아주 밝을 때만 대상을 볼 수가 있어요. 어두울 때 밤에는 대상을 못 보는 거죠. 그렇죠? 또한 빛은 파동이다 처럼 또 나왔네요. 빛은 파동처럼 움직인다. 원래 빛의 파동이 있기 때문에 빛은 파동을 갖는다가 더 정확한데, 어쨌든 빛은 파동처럼 움직이면서 서로 간섭을 일으키고 상이 흐릿해지는 회절현상. 자, 회절이라는 말은 모양이 흐릿해진다, 초점이 안 맞는다는 얘기죠. 빛의 유입구가 좁을수록 그 정도가 심화된다, 초점이 안 맞는다는 거. 회절현상이 심해진다,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유입구를 더 넓히는 것도, 좁게 하는 것도 선택하기 어렵다. 왜 그러냐면 유입구를 넓히면은 이제 상이 여러 개로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바로 진퇴양난이라고 하겠지만, 여기서는 진퇴양난의 상황이 발생하고 바늘구멍 눈의 이러한 상황을, 두 장점을 동시에 취할 수 없는 상황, 그죠? 이런 거를 이제 딜레마라고 하는데, 경제학의 특성을 본떠서 광자 경제학이다. 자, 이게 이제 경제학에서 가장 많이 맞는 한계가, 장점을 연결하는 건 쉽지 않다,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경제학이라는 말이 들어와서 살짝 더 어려웠을 수는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자, 한번 보죠. 마무리. 이제 경제학이라는 말을 지금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지. 빛은 하나의 투명 물질에서 다른 투명 물질로 들어갈 때, 그러면 투명 물질이 지금 두 개다라는 거. 그리고 볼록렌즈, 이제 우리가 아는 거 나왔네요. 볼록렌즈 모양의 투명 물질은 빛의 굴절을 통해서 물체의 상을 더 선명하게 해준다. 그래서 광자 경제학,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우리가 이런 진화를 했는지 어쨌든 생각은 해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인간은 어쨌든 수정체를 가지고 태어난 거가 시작이었는지 아니면 진화한 건지, 이 부분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빛의 유입구를 더 넓힌 뒤에, 이런 표현이 어렵죠. 투명한 볼록렌즈 이다 수정체. 자, 수정체라는 말, 투명한 볼록렌즈다, 이거 이제 세트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A네 B네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뒤에 수정체 나오면 투명한 볼록렌즈 보면은 수정체, 이렇게 연결이 바로바로 돼서 선택지에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택지 문제로 갔을 때 투명한 볼록렌즈가 나오면은 수정체는, 그리고 빛의 양을, 지금 도립상 이루어지는 건 여전하지만 빛의 유입량이 늘어나서 밝지 않은 부분도 망막에 선명한 상을 맺힐 수 있게 되고, 일반적으로 척추동물은 불가능한 산의 아주 높은 곳에 자리하고 있고 수정체의 눈을 가지고 있다. 수정체라는 거를 이해를 하시는 거가, 사실 눈의 모습을 본 사람은 이게 좀 더 쉬웠을 텐데 안 본 사람은 좀 어려웠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럼 수정체가 또 무엇을 하냐? 포유류, 조류는 수정체가 두껍게 조절하는 방법으로 빛의 굴절률을 조절하는 포인트. 그 다음에 파충류는 위치를 이동해, 수정체 자체가 움직이는 거고, 조류나 포유류는 수정체가 두께만 조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뭐를 맞춘다? 초점. 자, 초점을 맞추는.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풀립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시는 거였고, 사실 문제가 오답률이 많이 높았어요. 27번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들이 오답률이 많이 높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5번이 가장 매력적인 선택지로 많이 갔어요. 왜 그러냐면은 다양한 생물 종의 눈에 고차원적 눈의 유형으로 수렴해 간다는 거는, 그러니까 지렁이가 지금 수정체를 가진 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가 아니라 이제 대상별로 지금 눈이 다름을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화했다라고 보기에는 애매한 거가, 그쵸? 근데 물론 얘보다는 우리가 진화한 거는 맞죠. A보다는 인간이. 그렇지만 2번이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눈의 유형별 차이점, 그죠? 근데
이 여러 가지 눈들의 차이점에서 이제 진화를 읽어내는 거고요. 주목하여 각 유형의 눈이 나타나게 된, 그러니까 우리가 수정체를 왜 가졌냐라는 거죠. 빛이 좁으니까 저렇게 바늘구멍 눈으로만 있으면, 그럼 바늘구멍 눈은 왜 만들어졌냐? 오목한 오목한 눈이 되면은 상이 여러 개 맺히니까. 그래서 포인트, 뭐뭐 이어서 그래서 그 포인트, 즉 부사라든가 어미를 통해서 원인을 파악해서 읽어내시는 거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2번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결국 선택지는 객관적 코드에서 읽게 되거든요. 객관적 코드. 사실 지식이라는 방대한 내용들은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지금 글을 설명하는 방식도 보셨지만 직유법이라든가 뭐 불가능한 산이라는 상당히 주관적인 요소를 연결을 시켜준 거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또 읽어낼 수가 있죠. 그러면은 그 안에서 객관적 코드는 조사 및 접사를 포함한 또는 부사까지 바로 객관적 코드를 통해서 원인, 이런 것들을 이제 사고 도구어라고 하는데, 저는 원인의 본질은 어미다. 또는 그래서 따라서 이런 것까지 포함한다면 부사다. 하지만 부사의 본질은 다시 어미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부사는 동사, 형용사하고 친하고 동사, 형용사는 다시 어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어미를 바꾸면서 생각을 완성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원인은 어미로 읽어내셔야 돼요. 또는 부사로 읽어내거나, 부사는 또 인터내셔널 랭귀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어든 한국어든. 이런 관점으로 읽어내시면 좋았을 것 같고요. 28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이 글에 대한 내용은 뭐 어렵지는 않았어요. 마지막 5번만 지금 틀렸네요. 5번. 아까 빛의 유입량을 늘리기 위해서 수정체를 두께를 변화시킨 거는 초점이었지. 빛의 유입량은 수정체 자체가 빛의 유입량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진화였고, 그 수정체가 위치가 이동하는 파충류와 두께를 조정하는 포유류는 바로 빛의 유입량이 아니라 뭐가 됐죠? 초점을 맞추기 위한 마지막 문제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큰 문제는 아니었으니까 조금 잡아드리고요. 오늘 제일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29번하고 30번 내용인데 한번 보시죠. 광자 경제학이라는 부분이 나왔고 적절하지 않은 거를 지금 잡아내야 되는데, 파동처럼 움직인다. 아까 이거 봤죠? 움직이면서 서로 간섭을 일으키는 빛의 속성 이꼴 바늘구멍 눈. 바늘구멍 눈의 핵심은 뭐가 있었죠? 바늘구멍 눈이 너무 좁아지지 못하고, 그쵸? 좁아지지 못하는, 유입구를 더 넓히지 못하는 원인은, 바늘구멍 눈의 빛 유입구를 더 넓히지 못하는 거는 뭐 때문인 거죠? 넓히다를 기준으로 보면은 이게 아니라 상이 여러 개 잡히는 거죠. 그쵸? 간섭을 일으키는 거는 좁히지 못하는 원인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1번이 틀린 겁니다. 자, 다시요. 제시문 내용을 살펴보시면 지금 네 번째 문단인가요? 여기네요. 그쵸? 여기. 어쨌든 진퇴양난에 빠집니다. 넓으면은 뭐가 문제였죠? 넓으면은 모습이 너무 많이 겹쳐서 하나로 수렴되지 않는 거였고, 얘를 너무 좁히면은 회절현상이, 여기서 보면 회절현상이 뭐였죠? 파동처럼 움직여서 서로 간섭을 일으켜 흐릿하게 보여. 자, 흐릿하게 보이는 거하고 여러 개로 보이는 거 다르죠. 숫자가 이런 데 여러분들이 쓰시면 아주 좋은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 포인트 잡아내시면 됐을 것 같고요. 자, 30번 문제가 오답률이 가장 높았지만, 자, 여기서는 이런 말들을 조금 잡아보면 돼요. 어쨌든 대상이 달라졌죠. 곤충, 갑각류. 근데 겹눈이라는 말이 나오고, 여기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혼눈이라는, 그쵸? 혼눈이 아니라 난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정립상 나왔고,
그쵸? 도립상이 아니라 여기에 재밌는 거는 난눈이라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겹눈이 되는 거고요. 여기 여기 하나하나들을 관이 되고, 관이 바로 이제 난눈이 됩니다. 그래서 되게 독특한 거는 여기서부터 읽으면 될 것 같아요. 바늘구멍 눈의 원리도 적용하고, 그 다음에 오목한 눈의 원리도 적용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화한 거고, 하지만 이제 곤충이나 갑각류 같은 경우 사람하고는 좀 방식이 다르죠. 포유를 하는 이 눈은 그림처럼 오목한 그릇 모양의 뒷면에 여기 있잖아요. 이게 이제 오목눈을 잡은 거고, 그 다음에 보통 이렇게 잡혔었잖아요. 근데 앞부분에 대서 도립상이 아니라 바로 정립상, 그대로 모양이 1대1 대응하는, 우리가 수학에서 나오는, 그쵸? 작은 거와 큰 거를 이제 확대하는 방식으로, 즉 볼록한 표면에 광세포가 바깥쪽에 향하도록 배치되어 있고, 얘가 이제 바깥쪽, 보통 이제 안쪽으로 향해 있는데, 방사형, 이런 게 이제 방사형입니다. 각각의 관은 아주 좁은 빛 유입구를 가진 난눈으로 일직선상에 있는 관측 대상의 작은 일부분에 해당하는 빛만 망막에 맺히고, 각 난눈에 투명한 블록 렌즈가 달려있고 광세포로 이루어진 망막도 있으나, 각 망막에 맺힌 상은, 여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각 망막에 맺힌 상은, 자, 여기 이 말 잡으셨어야 돼요. 무시. 자, 여기서 중요한 거, 광세포로 이루어진 망막에도 있으나 각 망막에 맺힌 상은 무시되고 난눈을 통해 들어온 빛이 양만 기록한다. 이렇게 빛의 분리 공급을 통해서, 자, 중요한 단어, 무시하니까 분리 공급. 그 다음에 모두 합치는 거죠. 최종적으로 하나의 온전한 상이 인식한다. 그 다음에 여기 투명한 블록 렌즈 보면서 수정체가 떠올랐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수정체에서 원리는 있지만 얘가 무시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립상이 만들어지기는 하지만 정립상만 채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모두 합친다라는 논리. 그러니까 아주 기가 막힌 논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5번이 왜 맞는 선택지가 되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5번에 정립상 또는 연립상 곁눈이 구성하는 각 난눈에 망막에 맺힌 관측 대상, 수정체라는 말이 또 바뀌어 있죠. 볼록 렌즈 관련은 수정체 눈이 있기는 있었어요. 그런데 얘가 무시된 것 뿐이지, 망막의 관측 대상의 상과 마찬가지로 모두 상하가 전복되는 것은 원리가 똑같습니다. 다만 보기에서는 이게 무시가 된 것 뿐이죠.